기회는 항상 지금처럼 뿌연 상황에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위기는 늘 반복됐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해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기억 속의 뉴스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앞의 걱정은 그만두고 다음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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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조용하시네요. 다시 네, 해보세요. 네. 와! 네. 굉장히 좀 쑥스러운 자리네요. 네. 오늘은 네. 저에게 가장 특별한 분 중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아, 네. 누구실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분석가이자 네. 부동산 인기 칼럼니스트시고요. 현재는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이십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1천여 개의 부동산 리서치를 진행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부동산 칼럼니스트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등 매체를 종횡무진하며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리고 우리의 다독다독을 공동 진행하고 계신 빠숑 김학렬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 제가 되게 더듬었어요. 야.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날개 저자 있잖아요. 소개가 있는데 다독다독 그건 안 넣네. 넣었어요. 있어요? 네네네. 왜 없죠? 넣으셨어요. 여기 있어요? 네. 아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렇죠. 도서 팟캐스트 다독다독. 깜짝 놀랐어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로사님 네. 일부 넣어주셨는 줄 알고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에 읽은 책이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라는 책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이 책 되게 의미 있는 책이잖아요, 빠숑님께. 오늘 게스트는 우리 빠숑님이니까. 네. 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첫 책이었었고요. 2014년도 3월달에 나왔었고 이제 만 5년이 넘어서 만 6년 차가 돼서 보통 이제 5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이제 재계약하는 시즌이 돼서 재개정판을 내기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다시 엎어 쓴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부동산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과거의 얘기들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이제 또 그동안 5년 동안 흘러왔던 얘기들을 또 현재에 녹여 넣고 또 지금 있는 일을 가지고 미래 얘기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녹여 넣어서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5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거의 한 뭐 30년, 40년. 제가 나이가 뭐 그것밖에 안 되긴 했지만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10년 된 느낌 들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빠숑님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5년밖에 안 됐었구나. 근데 그동안 빠숑님은 정말 많이 발전하시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런 유명하신 분 그리고 그 영향력 있으신 분으로 크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이 한 10년에 걸쳐 할 일을 거의 한 5년 내에 해내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압축 네. 성장하셨어요. 근데 네네. 이게 빠숑님의 거의 첫 책,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원래 첫 저서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회가 되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전문가라고 세상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몰랐고 제가 뭐 칼럼을 계속 쓰고 있긴 했는데 제 칼럼을 보는 분들만 알고 나머지 분들은 저를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대중적인 책이 나오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자, 전문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제가 5년 동안 뭐 압축 성장, 뭐 압축 많은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해준 계기가 된 책이었다. 네,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총평해봐요, 드리머. 오늘은 저희가 또 떨리네요. 그냥 발표하긴 네. 했었는데. 네네. 네. 저는 부동산에 관심 가진 지 저도 이제 한 13년도부터니까 5, 6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부동산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봤긴 봤거든요. 한 100권 넘게 본 것 같은데 빠숑님 책은 거의 다 나오자마자 사서 읽거든요. 근데 이게 첫 책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놓쳤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봤는데 공부 헛했구나. 네, 공부 헛했네. 아, 정말. 네, 그래서요. 죄송해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개정판 나온 걸 쭉 봤는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좀 시작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공대머리다 보니까 되게 숫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숫자에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 들어 해요.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지역 이야기 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걸 놓치면서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들 또 선정을 해주셨고 그 안에 있는 특징들 또 잘 요약해서 집어주셨고 그러니까 입문할 때 이런 책 한번 쭉 보고 기초를 좀 쌓고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읽으면 되게 좋을 책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라는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의 서두에는 부동산도 결국엔 사람의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온다. 빠숑님을 매주 만나게 된 다독다독을 1년 반 동안 진행하며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사람들은 어디를 사고 팔아야 돈이 되는지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집중하지만 나는 그가 사람과 문화,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마음을 느꼈다.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를 빠숑님의 여러 책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그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어서일 것이다. 김학렬 소장님의 가장 첫 책이자 개정판이 나온 현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의 책이다. 그가 지난 17년간 부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넘겨만 봐도 항상 강조하는 올컬러의 사진들이 부동산 백과사전을 연상케 하고 내가 사는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사고 싶은 곳들을 찾아서만 보아도 흥미로운 책이다. 돈으로만 바라보는 부동산이 아닌 역사와 풍수지리까지 담긴 인문서이자 재미있고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 입문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어때요? 이게 저자들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맨날 해오던 것들이 네, 궁금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야, 이분들이 책을 참 진짜 열심히 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이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 독자들한테 정말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저자님이신 김학렬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일까요?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은 없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물건, 상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라는 입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책을 읽어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쓸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제 팔리는 부스라든지 순위 같은 것들도 신경을 쓰지만 이 책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쓴 거예요. 그냥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좋은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처음 뭘 하다 보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 책에서 썼던 부분이 분당이었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 칼럼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책에 넣으려고 정리했던 것 중에서 이 분당 굉장히 잘 공들여 썼는데 여기 들어간 것보다 한 10배를 더 많이 썼어요.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네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빼는 작업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남겨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러니까 분당에 대한 걸 거의 모든 걸 다 넣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 정보 다 넣고 시세 다 넣고 뭐 평형대 다 넣고 뭐 연차 다 넣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했던 책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라고 해서 수치들을 다 빼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새 책을 만들었고 순위와 관계없이 그냥 좋았어요. 네. 그냥 좋았더라 했어요. 그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전 판 이제 처음 나온 책이 5년 전 책을 갖고 계신 분이 개정판을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무엇이 네. 달라졌나요?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년 동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되게 느리게 흘러갔던 세상의 변화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빨라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985년도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네. 그때 네. 이제 백투더퓨처에 나온 네. 미래가 언제였었냐면 2015년도였어요. 네. 미래시계 이제 갔던 게. 우리에겐 과거가 됐네요. 네. 그래서 야 저런 시대가 올까 그랬었는데 지금 2015년도 넘어버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는데 그 백투더퓨처에서 나온 것들을 실현 못한 것, 구현 못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이 간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번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5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이라는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이 책에 처음 제가 온 걸 썼던 때가 2013년도였어요. 13년도에는 이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썼는데 제가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 미래에 썼던 것들이 이미 다 실현이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현재로 갖고 올 수밖에 없었고 과거는 뭐 그대로 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2013년도에 썼던 원고엔 담지 못한 향후에 10년 이후의 일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 과연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갈 것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셔야겠죠. 네. 빌려보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다독다독 독자분들께 선물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몇 건? 몇 건이요? 세 권? 네, 세 권 세 권. 하겠습니다. 네. 이 두꺼운 책이라 비싸거든요. 네. 비싸서는 아니고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 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좀 보고 가죠. 네. 크게 3개의 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은 서울 이야기고 2장이 이제 인천 이야기, 3장이 경기권 이야기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1장에는 총 8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종로구를 시작으로 용산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8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장은 이제 인천 이야기인데 또 여기에서는 연수구와 서구 그리고 남동구, 부평구 이런 인천시의 지역들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 경기도 편에서는 빠시형님이 공들여서 쓰셨다는 분당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네. 그리고 일산, 과천, 남양주 그리고 김포, 용인, 광명 이렇게 또 8개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정말 부동산 사람 얘기가 많나 봐요. 네. 뭐 광명, 과천 할 때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몇 명밖에 없잖아요. 제 지인 중에서는. 네, 네. 근데 정말 과천 사는 누구, 일산 사는 누구 네. 이렇게 딱딱 떠올라요. 딱딱 떠오르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목차를 보고서 제일 먼저 들었던 궁금증이 있어요. 네. 선정한 지역의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빠시님? 안 써준 곳은 네. 속상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쩌라고. 저는 이렇게 딱 목차를 보고서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부터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없는 그 질문 분들은- 되게 받았어요. 그쵸, 그쵸. 지금도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답지 속상할 것 않았냐? 같아. 왜 그러니까 네. 이걸 찍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입지에.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네네. 대로 그 입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올라갈 거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종로구부터 시작이 돼요. 네. 물론 이제 인트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8개 챕터인데 1챕터는 서울의 인트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7개 지역 썼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5개 챕터인데 인천 인트로 4개 지역. 그다음에 그 경기도도 8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챕터 그러니까 경기도 인트로하고 7개 지역이거든요. 다 18개 지역인데 18개 지역은 살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저기에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특징이 보이는 것들만 추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예전에는 강남구랑 서초구랑 합쳐져 있었어요. 분리된 게 95년도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역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강남역 2호선하고 신분당 강남역이 행정명이 어딘 줄 아세요? 행정명 강남 아니에요? 서초인가요?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 정 가운데 있어요. 헷갈리네요, 진짜로. 네. 예. 헷갈리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왜 강남역이 왜 강남에 서초구에 있죠? 없고. 사실 네. 그런 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초구가 강남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한 가운데가 강남역이었는데 네, 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초구랑 강남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면 강남구 얘기를 할 때 서초구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강남구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서초구가 제일 비싼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를 위해서는 부자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아무튼 네,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도봉구 얘기가 들어가고 또 도봉구랑 거의 서로 탈꼴찌 경쟁을 하고 있는 금천구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금천구나 도봉구도 알아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강남구에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도봉구와 금천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과연 뭐 과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변화는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서울 7개 얘기가 다 다른 구 얘기예요. 근데 비교해서 서로 다른 부분들, 뭐 같은 부분들 비교해 보면은 아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역을 안분했던 거였었고요. 경기도는 그 당시에 제가 좀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들 중에서 조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입지들, 그러니까 뭐 그 입지를 추천했다고도 할 수 있기도 한데 그 전하고는 많이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천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았던 입지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썼던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뭐 남양주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던 시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6년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김포, 남양주, 용인, 광명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썼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쓴 대로 다 됐어요. 99로. 다시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들 그냥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밌게 읽어주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뭐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고 아니면 네. 실거주 목적으로서 접근하셔도 좋은 것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지역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다. 예, 그런 차원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도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인데요. 알짜 부동산을 답사하는 얘기라는 뜻도 있지만 부동산을 답사하는 알짜 방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알짜 아, 답사기.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군요. 알짜 부동산이 아니라 알짜 네네. 답사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 알짜 부동산으로만 그리고 항상 챕터 끝에 주목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네, 이 지난 부분이 책에는 이제- 없었던 부분. 예,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주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못 찾아하세요 그거를. 검색을 하시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제일 지금 인기가 많은 타입이 아파트고 아파트에서도 신축을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데 책을 내고 보통 5년 정도 되면은 이미 다 신축이 구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들도 이미 분양이 끝나서 뭐 구축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분양을 안 한 것들이에요. 그럼 향후 한 5년 10년 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새 아파트화 돼갈 건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비교해서 뭐 기다려 보시거나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예,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부거리들이 아주 가득하네요. 네. 저 그리고 목차에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이 목차의 순서가 네. 보통은 서울 생각하면 제가 대부분 보기로는 강남구를 가장 먼저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종로구가 시작이거든요. 이 순서에 꼭 의미가 있을까요, 과장님? 예, 있고요. 네. 정확히 잘 보셨고요. 종로구를 부동산 책에 담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종로구 얘기를 안 해요. 왜? 구도심이기 때문에. 근데 큰 변화도 없고 일반인들이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주거지가 아니라 업무지구로 시작을 네. 했거든요. 1394년도에 고려 개성에 있던 수도를 옮겨요. 그 태조 이성계 때. 그래서 94년도에 천도를 한 다음부터 종로구가 지금까지 600년 동안 중심지였는데 그냥 중심지였다라고만 하는 알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싹 내쫓고 다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들이 있는데 크진 않고 적은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종로구부터 시작을 했고요. 종로구 다음에 용산구, 네. 용산구하고 종로구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종로구, 중구, 용산구인데 중구도 되게 재밌는 지역인데 좀 작아요. 그래서 종로구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과거부터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한양과 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종로구, 중구가 서울이고 용산구는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일기 신도시 역할 관계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산구 다음에 은평구랑 도봉구랑 금천구가 나오는데 네. 지금 금천구, 도봉구,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개발이 덜 되고 난개발이 되고 뭐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 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었고요. 맨 마지막에 강남구 송파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가장 발전의 끝판왕이 강남구일 텐데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서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발의 순서 그러니까 네. 역사 뭐 이런 순서로 담으셨다고 그렇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송파구도 강남구가 확장된 개념이니까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인상적이었던 챕터가 용산구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뭐랄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뭔가 점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애완이 어려 있는 땅. 지내온 곳인 줄을 몰랐어요. 뭐 미군 기지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았지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네. 일단은 뭐 그 전에도 외국인들이 있긴 했는데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임진왜란, 네. 그다음에 뭐 청일전쟁이 아니라 병자호란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명나라, 병자호란 이후엔 청나라가 이제 한국에 상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중국 영향을 이제 한국을 감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지역들을 검색했는데 외국인들은 또 수시로 왔다 갔다 자기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육로보다는 많은 뭐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 이동하려면 이제 수로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변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서울에 있었던 종로구하고 한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용산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살기도 하고 주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태원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태원 가면 외국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다 그 조선 시대에도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했던 역할들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종로구 네. 같은 경우는 특히 용산구도 그러니까 그런 서울의 강북권에 있는 모든 그런 구도심들은요 조선 시대 때 했던 역할들을 그대로 대부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좀 놀라운 일 중에 하나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몇 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용산구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들이 그냥 살긴 하지만 제대로 쓰진 않았어요. 거기 뭐 관공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상권은 발달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도 용산구 가면은 용산구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가 있긴 하지만 동부이천동처럼 좋은 주거지가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 동이고요. 대부분은 다 업무지구, 상업지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청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일제 시대가 돼서 일본 군대가 또 대규모로 또 거주하고 있다가 네. 해방 이후로 미군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에는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가 이제 그 평택 쪽으로 미군 부대가 대부분 이제 이주함으로써 이제 미군들이 그 뭐 넓은 부지를 쓸 필요가 없게 돼서 이제 그것들을 한국에 반환을 하고 이제 한국 분들이 드디어 이제 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거의 온 거죠. 저는 참 다양한 서울의 그 도시에서 구에서 살아봤던 것 같아요. 특히 종로에서도 또 구기동이랑 그다음에 네. 북촌에도 살아보고요. 네, 안국동. 그래서 예. 이런 동네 이제 친구들도 살고 그래서 막 구석구석 다녀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빠쇼님도 걷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네. 동들은 제가 다 100% 걸었던 동이고요. 하나 비밀을 또 알려드리면은 여기 나온 사진들이 되게 많죠. 네. 거의 90%는 제가 다 찍은 거예요. 그럼 아, 이거 사진 직접 다 되게 찍으신 잘 거예요? 찍으신다. 이야. 예. 근데 이거 카메라로 찍으신 거예요? 예, 이건 카메라로 찍었어요. 수직 수평을 되게 잘 맞추시네요.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 찍었던 것 중에서 건물이 바뀐 것들은 다 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책들은 이제 그 건설사 이런 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깔끔하게 채워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교체가 됐죠. 종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네 혹은 말씀하시고 싶은 동네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종로구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요. 한 2년 3년 정도 집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서촌 쪽이었어요. 제가 한국갤럽이라는 회사를 다녔고 200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다녔었는데 18년 동안 다니면서 종로구를 진짜 구석구석 다녔거든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희는 사직터널 바로 앞에 있는데 남들이 안 가는 성곽길, 골목길, 지금 이제 사직 2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거의 안 가고요. 일반인들이 갈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그 시멘트 벽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 거. 손으로 싹 만지면서 걷는 거 너무 좋아해요. 괜히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나 혼자 막 60년대 70년대 들어간 것 같아 타임머신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맨날 혼자 다녔었어요. 네네. 남들 쉴 때 일찍 와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성곽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면은 이제 수성동 계곡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서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수성동 가보시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시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아름답고 특히 벚꽃 피는 계절이면 또 울긋불긋 꽃들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그쪽이 서촌인데 조금 내려가면 성의 통인시장이 있고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상가들이 많아.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거기는 이제 직장인들 그 월세로 그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저는 이제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청운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청운동. 청운효자동, 네. 청운동. 네. 네. 그러니까 구기동 터널 가기 전에 네네. 청운동이 있는데 저는 그 동네가 너무 좋았어요. 음. 왜 좋았냐면요. 상가가 하나도 없어. 근데 주거만 있어. 네, 되게 신기한 게 네. 상가가 없으면 또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걸어 나오면 되니까. 걸어 나오시면 네.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 슈퍼마켓 같은 거 딱 하나 있고 그러니까 슈퍼마켓도 아니죠. 구멍가게죠. 하나 있고 청운초등학교, 뭐 청운중학교, 길 건너께 거기는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는 명문이에요. 네네. 지금은 일반고지만 예전에는 경기고랑 양대산맥이었어요. 네. 뭐 명문 그대로 있고 거기는 진짜 주거만 딱 있고 학교만 딱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아늑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안인데요. 거기는 문 열고 자도 돼요. 청와대가 바로 옆이야. 청와대 보안 요원들이 다 지켜줘. 속속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청원동에서 네. 이제 살려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네. 매물이 안 나오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사람들이 빠숑님은 어디 사시나, 입지 전문가 빠숑님은 어디 사시나 정말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재테크적으로 집을 고르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운동 같은 경우는요. 투자용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저 제 스타일이 맞는 데지. 저는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번잡하지 않으면서 네. 좀 많이 걸을 수 있는데. 예. 지금도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 아이메피 언니를 만났는데 네. 그 부동산 투자에도 이제 개취가 있다.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탄다. 아,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돈만을 생각할 것 같지만 네. 취향도 정말 중요해진 것 같다. 아무리 사라고 돈 된다고 사라고 해도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취향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들 사람 사는 이야기들 읽어보면 아 이 동네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해서 읽어보시고 아 내 취향에 맞겠다 이 동네가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조금 전에 청운동 설명드렸지만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책을. 그렇죠. 네. 네. 다 풀었어요, 그냥 그렇게. 근데 그런 게 되게 음.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가질 않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관심 있는 지역부터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방금 상가가 없다고 상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런데 못 살아. 그러니까요. 상가는 집 앞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네. 늘 쓰는 용어에 키 바잉 팩터라고 해요. 네, 네. 교통, 상권, 교육 환경, 자연 환경 이런 네. 것들이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대다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한 성격인 거고요. 특이한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대다수가 좋아하는 집들을 사는 것이 투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인의 취향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보다는 조금 개인의 취향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상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그 청운동을 검토하고 있을 때는 어디 살았었냐면은 그 고양시 화정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한 거의 12년 정도 1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그몇 가지 후보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와이프랑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하는데 제가 뭐 저는 어차피 이제 부동산 전문가기도 하고 입지 전문가기도 하니까 네. 어디가 올라갈지 뻔히 알거든요. 예, 예. 예, 알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투자용, 진짜 실거주용, 그다음에 조금 이제 와이프 취향도 독특하니까 와이프 취향에 딱 맞는 형 해갖고 한 한강뷰. 20여 개를 그냥 다 후보 리스트를 주고 네. 주말마다 또 이렇게 답사를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와이프는 한강을 너무 좋아해요. 네. 한강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재 오늘 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좋아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입지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맨 끝에 후보지가 어디였었냐면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였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 취향에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청운동을 좋아했지만 와이프가 이제 한강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강을 보이는 단지들을 한 5개인가 찍어서 이제 줬는데 네. 제가 배치도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3분의 2 정도 뒤에 냈었고요. 보통 1번, 2번을 집중적으로 좋은 걸 넣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갈 만한 걸 1번, 2번에 배치한 다음에 리스트를 제출해 드렸는데 네, 네. 강남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투자성으로서는 가장 투자성이 낮은 아파트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지금 이제 이사 온 지 한 5년 됐는데 네. 이제 2배가 됐어요. 네. 많이 오른 편이죠.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서울이니까 가능했던 거였고요. 제가 1번으로 추천했던 단지 같은 경우는 3배가 넘게 올랐고요. 2번으로 추천한 단지도 4배가 올랐어요. 문제는 처음 금액 자체가 달라서 이 배수가 늘어날수록 어마어마한 결과가 그러니까 그때만 나오네요. 하더라도 대출이 조금 이제 자유롭게 나올 때여서 예, 예. 그러니까 LTV를 70%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풀로 받게 되면은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너무 행복했고 와이프하고 손잡고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비싼 데로 갔으면 그렇게 손잡고 다닐 만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사도 했었어야 되고 재건축 네. 아파트여가지고 그런 것들. 예. 확실히 좀 강남에 살면 좀 갑갑하고 조금 구획이 착착착 나눠져 있고 복잡하고 좀 밀집돼 있는 느낌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많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용산 분위기랑. 네. 네. 지금 저는 뭐 이렇게 한강, 그러니까 거의 매일 와이프랑 산책을 밤마다 다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강변 거닐고 그리고 또 전 동부이촌동 너무 좋아해서 동부이촌동 옆 동네에 맨날 먹으러 가고 어저께도 먹으러 가고 그저께도 먹으러 갔었는데 그리고 이태원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좀 그 반포대교 있잖아요. 잠수교로 맨날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반포동 잠원동 놀다 와요. 그걸 다 도보로 갈 수 있는 데거든요. 참 좋아요. 그 용산 네. 어디를 사야 될까요? 그러면 맛있는 얘기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산구는요 이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따지는 환경들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환경이에요. 네. 교육 환경인데 용산구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하위권이에요. 완전 하위권이에요. 교육적으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교육적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학교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요. 학원을 보내지 않는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시면은 학원을 찾으실 거거든요. 학원을 찾는데 학원 찾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이제 학종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시랑 정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수시가 70%고 정시가 30%인데 그 70%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신이라든지 학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학원가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원가 대치동, 네. 목동, 중계동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입지가 많은 이제 학부모들한테는 제일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네. 용산군 그런 거 없어요. 학원들이 이렇게 뭔가 학생들을 골라받고 막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학원에 목을 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치동이 좋은 이유는요. 그래서 강남구랑 대치를 홍보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의 애는 중학생 때까지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어요. 진짜 보습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고 첫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학원가를 이제 가겠다 그래서 알아보는데 그때 전 대치동 학원가를 진짜 어떤 학원가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신을 봐주고 학종을 맞춰주는 학원가가 서초구에도 없어요. 많지 않아요. 용산구는 아예 없고 저희는 지금 서초구로 보내고 있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 3대 학원가인데 목동과 중계동은 그러니까 중상위권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애들이 가요. 대치동은 어떤 줄 아세요? 최상위권에 막.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애들이 다 공부 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의 맞춤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학원가가 없거든요. 보통 학원의 학생들을 보통 맞춘단 말이에요. 대부분들은. 대치동은요. 내 애가 공부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원으로 가면 돼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네. 찾아주는 고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이게 대치동을 가산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가면 있으니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전 네. 대치동은 정말 전국 아니 최상위권을 그렇죠 않고요. 그리고 저는 대치동도 되게 비싼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아본 학원가 중에서는 대치동이 제일 쌌어 또 오히려. 물론 비싼 학원가가 있죠. 네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는 학원들은요 대치동이 싸요.
왜 싼 줄 아세요? 박리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경리도 많이 하고 워낙 그 학원이 많기 때문에 네. 셔틀을 운행 안 하잖아요. 아. 셔틀비 빠지는 거야.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목동이랑 중계동은 셔틀을 운행해요. 네. 셔틀비가 공짜가 아니에요. 학원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치동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바빠지잖아요. 예, 이거 정부 또 알아봐야 돼. 왜냐면은 우리 아이 찾아보면 있거든. 예, 그런 것들이죠.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아무튼 전 또 보다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풍수 얘기도 또 책에 많이 담아 주셨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아는 풍수 딱 하나는 배산임수가 제일 좋은 입지다. 네.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서울만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용산구가 그렇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완전 배산. 완전 배산임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가만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 풍수에서도 얘기하고 또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한강도 끼고 있는데 회장님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게 또 전체적으로 용산구가 이렇게 막 강남구처럼 막 발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풍수라고 하면은 다 좋은 입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좋은 묘자리, 특히 이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풍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산임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네. 과거에는 배산임수가 왜 중요했냐면은 배산임수가 하면 뭐가 좋아요? 시원하고. 일단은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네. 농사 지려면 물 길러오기 편하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굽이치는 게 이제 홍수 안 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배산임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요. 예. 일단 그게 제일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산. 북쪽에 산이 있어야 되는 네네네.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름에 더우니까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사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배산임수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또 다르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배산임수 지형이 제일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종로구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청계천이라고 한 천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배산임수였던 거였고요. 아. 한강은 거의 진짜 바다 같은 존재였던 거고 그 종로구만 네네. 썼을 때에서는 청계천만 하더라도 그때 한강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수도가 거기 있군요. 예. 경복궁이 아무튼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풍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풍수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나 뭐 미국은 좀 그렇고 일단 풍수가 있는 나라만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땅대가 넓기 때문에 풍수 이론이 굉장히 발전했고 좋은 입지를 찾는 방법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풍수인데 중국은 그 입지를 찾아서 쓰면 되고 그런 풍수가 나쁜 입지는 그냥 버리면 돼요.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네. 나무니까. 네. 아마 나중에 뭐 연변이나 만주 가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네네.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버려놨어요. 중국은 이렇게 땅이 많아요. 네. 근데 한국은요 지금 산악이 거의 80%잖아요. 20%도 다 우퉁우퉁하고 물 빼고 못 빼면은 쓸 땅이 5%도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명당을 딱 찾았는데 명당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쓸 곳이 없어요. 살 수가 없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달했냐면은 중국은 좋은 풍수를 찾는 것이 발달했고 한국은요 이 입지가 나쁘면은 좋게 만드는 방법이 발달했어요. 이 책에도 설명했지만 그걸 비보라고 해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비보책이라고 하는데 비보책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선진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은 수로를 만들어요. 저희 옛날에도 인공수로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산이 없어서 녹지가 부족하면은 소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가시면요 집단적으로 소나무를 막 심어놓은 공간들이 있어요. 평지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렇고. 네. 그 원래 소나무가 있던 데가 아니에요. 다 심은 거예요. 우리 저기 뭐 옛날 조상님들이 네. 만송종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홍수도 방지되고요, 가뭄도 방지돼요. 걔네들이 이게 물을 많으면 빨아들이기도 하고 없으면 또 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소나무가 있으면 공기가 쾌적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좋게 그러니까 재밌고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이죠. 결국은 풍수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 걸 풍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들이 그걸 다 했어요. 원래 자연이 좋은 데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입지는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수공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댐을 쌓기도 하고 기타 등등해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은 온갖 바다와 산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놓았어요. 맞아요. 조경 엄청 예. 잘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긴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쾌적하고 좋으니까. 그게 바로 풍수예요. 예.
그렇겠네요, 정말. 그 우리나라 땅이 너무 작고 좋은 곳에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빨리 많이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죠. 네. 좀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은요. 공급된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그 입지에 그 상품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기 수요가 많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없어지면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입지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그 입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랑 싸워요. 싸우는데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이 남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지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거든요. 네.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예, 그런 것들이죠. 네. 그 이제 은평구랑 도봉구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은평구의 경계를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진짜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덕양구쯤 가면 그 고양시 덕양구하고 좀 경계가 좀 헷갈리긴 해요. 어디가 그러니까요. 은평이고 어디가 은평구가 덕양이야. 어디까지더라? 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직접 그렇게 걸어보고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한 번씩 스스로 체크해보지 않으면요. 네. 덕양구랑 은평구도 헷갈리지만 서대문구랑 은평구도 헷갈리죠. 맞아. 네. 마포구하고 또 은평구도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네.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하고 덕양구는 4개 지역이요. 그냥 다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큰 차이도 별로 없고. 그래요. 은평구는 왜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는지. 서울의 이제 북부에 있는 지역이었었고 과거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뭐 무슨 건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에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서 좀 돈이 없거나 시작하신 분들을 이렇게 밀어냈었어요. 밀리게 되죠. 예. 네, 집을 찾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청계천 개발할 때도 청계천 하시는 분들도 막 성남시에다 갖다 그때 막 버렸어요. 막 맞아. 차에 싣고 와서 그런 사건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되게 네네, 군사정부 때.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철거민들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 다 지금 서울 종로구 중구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은평구도 마찬가지고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그 노원구나 도봉구 쪽도 마찬가지고 밀려나신 분들 얘기인데 은평구가 조선시대 때 그랬던 예, 지역이었던 것들이었었는데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과거에 그랬던 입지들은 현재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지금 은평 뉴타운은 지금 덕양구라고 해도 되는 입지고요. 완전히 좀 다른 부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신내, 불광동, 뭐 응암동, 수색, 증산동 이런 데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다세대 빌라, 뭐 학고방이라는 것들도 많았고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거기 제 친척들도 살고 친구도 살기 때문에 가끔 놀러 갔을 때는 그냥 시골 같았어요. 진짜 서울인데 이게 서울 맞아? 뭐 이런 지역들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개발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게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너무 재밌어갖고 일단 은평구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밀려났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들도 사람의 힘이 들어가서 결국 서울이 확장되다 보니까 서울 안으로 편입되니까 이제 드디어 서울 취급을 받는구나. 예, 그런 변화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이었지만 서울 취급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서울이 확장되면서 서울 취급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은평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대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세대가 높으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버티고개 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버티고개 좋잖아요. 위치도 좋고. 그러면 야 태백산맥 한번 읽어봐라. 버티고개가 어떤 곳이었는가. 거기는 사람 살았던 곳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왜 난 버티고개 좋은데. 그런 식으로 역사랄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다 봐온 사람들은 그 동네는 낙후된 동네야 이렇게 하지만 신혼부부가 찾아가서 보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발달하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서 완성된 모습까지 다 본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전국에 이런 부동산 개발 조사를 한 20년째 하다 보니까 처음이랑 끝이 완전 다른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에는 없지만 이제 그 부자의 지도 제 세 번째 책에 네네. 나왔던 영등포구가 있어요. 그쵸, 거기 보면 그쵸. 이제 거기 제일 천지 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네, 신길 맞아요. 뉴타운은 영등포구에서 제일 싼 지역, 말도 안 되는 지역이었었는데 신길 뉴타운이 제가 그렇게 많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싸기 때문에. 근데 계속 미분양이었어요. 계속. 네. 근데 지금 다 준공이 돼서 이제 한 단지 남았는데 지금은
그때 최초 분양가보다 3배가 올랐어요. 왜 저한테 추천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아마 로사님은 몰랐을 거예요. 조세호야? 불러놓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은평구에서도 그런 변화가 보이는 지역들이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 정말요? 아까 대표적인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광동이랑 은평 연신내 네. 그쪽도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고요. 아마 연신내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난 다음에 아마 지금 굉장히 재래상권이거든요. 아마 싹 다 바뀔 거예요. 상권도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했던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취약했던 곳 중에 하나가 수색이었어요. 네. 거기는 수색은 아무도 서울로 인정을 안 했던 지역인데 수색 증산 루타운 지금 분양도 했고 계속 좀 분양이 될 텐데 그거 아마 다 신길 루타운처럼 거의 완성된 다음부터는 여기가 수색동 맞아? 이럴 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소개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1부 마지막으로 뭐 벌써 얘기를 하자면 네네. 네. 시간 잘 가네요. 이번에 그 GTX B가 예타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답사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교통편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GTX는요 2007년도에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 얘기는 벌써 2014년도에 썼던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늘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호재거든요. 네. 호재인데 호재랑 진짜 실현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5번째 책 서울 부동산의 미래 네. 라는 책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 만든 계획인데 계획이 정확히 8,900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정도밖에 실현이 안 되겠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호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 실현될 것들이 어떤 것들을 정리해주고 싶었던 책이 서울 부동산의 미래였었는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GTX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 이제서야 A, C, B를 이제서 12년 만에 예타가 통과된 거예요. 근데 예타는요.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잖아요. 본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한번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류 전형 통과한 거예요. 아니 면접 안 갔어. 답답하네요. 갑자기 너무나 답답하네. 그래서 이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길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이미 다 15년, 16년 된 거예요. 근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독려를 하면서 잘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태클을 걸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있으시고 지역민들 중에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조금 저는 이제 칼럼을 쓰거나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그런 모습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좀 제 나름대로는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GTX 같은 경우는 일단 착공을 한 거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중심부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이 보통 비싼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입지가 아니었다가 그런 입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이게 좋아진다고 해서 메인 입지를 역전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보다 좋아지는 것들이지 메인 입지를 역전할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이번에도 GTX B를 가지고 이쪽이 서쪽 곳이 송도고 북쪽 곳이 남양주 마석이고 인데 거기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아지는 걸까요? 대통령이 되게 되면. 여의도, 영등포 뭐. 그러니까 지금 청량리, 서울역, 용산, 여의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네. 서울로. 거기가 제일 중앙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 끝 지역이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면 여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가운데는 몇 배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 가지고 이것들이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생김으로써 여기에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 이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교통망들을 지금 개통된 결과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빨대 효과라는 게 생길 때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여기 생기면 좋을 줄 아는데 이쪽에 있던 부유한 사람들이 중심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역 가지고 몇 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입지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개통되기 전까지 이쪽에 뭔가 좋은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시설을 잘 깔아놨기 때문에 좋은 기반시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여기에 지면은 또 뺏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입지가 좋은 데들이 낮은 데거든요. 보통 높은 데들은 입지가 나쁜 데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학관계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얘기들도 다 많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근데 강남 얘기도 못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듣다 보니까 네. 어느 지역이 막 떠오르는데 삼성이 그렇게 막 떠오르네요. 삼성동. 삼성동은 삼성역. 네.
너무 좋은 입지고요. 강남구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뭐 2부에 할 얘기긴 하지만 예고편을 네. 드리면 지금 현 시점 공시지가로 가장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종로구 명동 아니에요? 중구 명동. 아, 예. 네, 중구 중구 명동. 명동인데 예. 지금 한 6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 아, 대박.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동의 이 호재들이 다 실현돼서 아마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은 명동보다 훨씬 비싸질 거예요. 땅의 밀집도가 달라. 명동은 위로 올릴 수 없어요. 그게 끝이야. 지금은 네.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비싼데 저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현대자동차 부지 105층 지하 영동대로 지하도시 지하 7층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 찰 거거든요. 네. 명동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오리지널 업무 지역이고요. 그래서 삼성동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될 거예요. 10년 안에. 네. 예, 그건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빠숑님이 보시는 강남과 송파 그리고 또 우리 강남에만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또 경기도권에 또 경기도 많은 너무 이야기들. 좋죠. 네. 네. 좋죠. 예. 그런 이야기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2부에서는 강남 송파 얘기 조금 하고 경기권, 인천권 네. 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요. 네. 네,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이 돼서요. 음. 예. 어떠셨나요, 빠숑님? 게스트로 오신 느낌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얘기하다 네. 보면은 그냥 폭 빠져서 저도 제 얘기에 네. 취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빠숑님 재밌었습니다. 네. 요즘 다독다독해서 너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 아끼신다 너무. 네. 얘기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마저 이야기 많이 하게 되면은 네. 근데 다독다독은 로사님이랑 드리머님이랑 저랑 이게 잘 만들어가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저는 로사님하고 드리머님이 초기랑 지금이랑 다른 거 아세요? 좀 처음에 너무 무서웠었어요. 네. 무서움은 사라졌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두 분의 모습들 보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분이 되셨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갖고 네네. 그거 진짜 로사님과 드리머님 얘기에 폭 빠져서 들어요 요즘은. 진짜 그래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청취자로 계시나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얘기 하면 되고요. 뭐 네.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다 이끌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럼 2부에서 빠숑님과 함께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